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오늘 수도권 투데이가 선정한 이슈는 카카오 택시 부분 유료화입니다. 택시 부를 때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본 경험 많이 있으실 겁니다. 무료인데다가 택시가 어디서 언제 오는지 알 수 있고 택시기사가 손님이 어딜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손님의 행선지를 말할 때 굳이 미안한 마음을 안 가져도 되는 여러모로 편리한 앱인데요. 대표적인 택시 앱이죠. 카카오 택시가 일부 유료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택시업계 종사자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오늘부터 다음 달 23일까지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종석 경기도 규제개혁 추진단장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규제 혁파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아이디어 제공자는 경기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소정의 부상을 받습니다. 참여 신청은 경기도 대표 제안 채널인 아이디어 나눔 카페 트위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퀸의 플레이 더 게임 띄워드리면서 2018년 3월 1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글쎄요, 그럼 돈 있는 사람들이 제일 빨리 탄다는 거네요. 1,00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은 늦게 탄다는 건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면은 기사님들이 더 주는 시민분한테 빨리 가지 않을까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죠. 지각할 때 많이 타죠. 지각할 때 택시 부르면 바로 오잖아요. 이게 요금이 올라가면 택시 기사님들은 그냥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안 올 것 같아요. 정말 널널한 시간 아닌 이상은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무조건 반대입니다. 저는 원래 택시를 타는 편은 아니에요. 카카오 택시는 언제나 잘 안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더 잘 안 이용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 택시가 아니어도 요즘에는 뭐 카풀하는 어플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어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많이 눈길을 돌리는 것 같아요. 정말 급할 때 앱을 깔아서 하고 이용한 다음에 지우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는 편인데, 보통은 그냥 길거리에 있는 거 잡아서 타고요. 카카오 택시의 장점은 무료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무료가 유료화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하고요. 저는 안 이용할 것 같아요. 제가 택시를 좀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사실 카카오 택시의 장점이라는 게 특별한 금액의 차별성 없이 편의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 메리트를 느껴서 이제 이용을 했던 거거든요. 제 생각에는 왜 그게 어떤 식으로 올라가는지가 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해요. 그게 승인이 되기까지는 또 어떤 절차가 있었는지가 많이 궁금하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서비스업이니까 아무래도 택시기사님들의 서비스 정신이나 그런 서비스 양질들이 발전을 한다면 금액적인 것들은 좀 두 번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카카오 택시가 일부 유료화를 추진한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택시 애플리케이션 중에서 출시된 지 3년째인 카카오 택시는 가장 대표적인 관련 앱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카카오 택시 가입자 수만 1,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국 택시기사도 96%가 가입해 있다고 합니다. 이용하는 승객이 많으니까 당연히 택시기사 입장에서도 가입을 하는 것이죠. 엄청난 규모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카카오 택시가 부분 유료화될 전망이라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일부 추가 수수료, 그러니까 추가 비용을 내면 예약이 밀려 있어도 우선 배차를 해주는 식입니다. 구체적인 비용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서비스에 따라서 최대 5,000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택시 이용자와 택시 기사 그리고 택시 앱 사업자 이 삼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침체된 택시업계의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을지, 시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카카오 택시 측에 인터뷰 요청을 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쯤에 자세한 내용이 확정되면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청취자 의견도 받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의견 받겠습니다. 샵 0945. 자, 오늘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 분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택시를 운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나준수 기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나준수라고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개인 택시 운수업에는 한 몇 년 정도 종사하고 계십니까? 개인 택시 현재 지금 2년 조금 넘었습니다. 개인 택시는 2년 정도 하셨고, 그 전에 법인 택시도 좀 운영을 하셨나요? 운행을? 네, 법인 택시 한 28년, 내년 2월달 정도 되면 한 30년 되죠. 그렇군요. 네, 다 30년이 딱 됐습니다, 이제. 예, 네. 굉장한 경력에 이제 운수업 종사하셨는데, 운행하실 때, 카카오 택시 앱 당연히 이용하시겠죠? 예, 거의 하루에 딱 출발하면서요. 공부 나가면서부터 앱 키기 시작해서 들어올 때까지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변 동료분들도 사용하지 않는 분은 없으시죠? 네, 거의 다 사용하시죠. 예. 예전에도 근데 이런 비슷한 시스템들이 있긴 있었잖아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아니었을 뿐이지. 그때, 그런 택시콜, 이른바 소위 말하는 택시콜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비율과 이용하지 않는 비율, 그리고 지금 카카오 택시콜로 이용하는 승객과 그렇지 않은 승객 비율, 그 두 가지를 시대별로 놓고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이 좀 더 많은가요? 이전에는 이제 카카오 앱 나오기 전에는 일반 다른 콜들이 몇 군데가 있었잖아요. 지명으로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몇 가지 콜이 있었는데 그 콜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별도로 있었고요. 카카오 앱이 나오기 전까지는 거의 이제 일반 택시 기사들이 이제 길에서 그냥 손님을 모시는 이런 추세였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비율적으로 본다면 카카오 앱을 이용하시는 승객, 그 다음에 일반 콜들을 이용하시는 승객, 길에서 타시는 승객들이 천차만별이지만 대체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콜 이용하는 승객이 한 70-80% 정도 된다고 봐요. 카카오 택시 앱 이용하는 분들이 70-80%? 어허. 그리고 한 20-30%에는 이제 일반 길거리에서 이제 승차하는 그런 승객들이 좀 많이 있었죠. 카카오 앱을 정말 많이들 활용하시는군요, 생각보다 더. 그렇죠, 많이 이용하시죠. 시간대별로는 어떤가요? 카카오 택시를 이용하는 시간, 주로? 시간대를 본다면, 낮에는 그렇게 카카오 앱을 이렇게 많이 이용을 안 하세요. 택시가 많이 보여서 그럴까요? 아침 출근 시간과, 그 다음에 퇴근 시간이 약간 벗어난 10시부터? 요때부터 이제 많이 이용하시죠. 택시 잡기 좀 어려운 시간대 주로 카카오 택시. 그렇죠. 앱을 이용하시죠. 출퇴근 시간. 그 시간에 이제 좀, 그렇다 보니까 승객들 입장에서는 카카오를 택시로 불러도 사실상 성공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수 있죠. 아무래도 그 시간대는 몰리는 시간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택시 잡는데 어려움을 겪으시고, 역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비슷하군요. 택시 기사는 이제 한정돼 있고 부르는 사람은 많으니까요. 주로 택시 앱 이용하는 연령대는 어떤가요? 앱 이용하는 연령대는 거의 30대, 20대. 그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20-30대. 역시 예상했던 대로네요. 스마트폰 이용을 좀 잘하는 세대들은 택시 앱으로 많이 하는데, 나머지 중장년층들은 애플리케이션 활용에 있어서 좀 꺼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 이번에 카카오 택시에서 부분 유료화를 이번 달 말부터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이제 청취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우선 호출이라는 게 있고요. 즉시 배차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호출은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먼저 호출하는 거고요. 즉시 배차는 우선 호출보다 조금 비쌉니다. 근처에 빈 택시를 잡아주는 기능인데, 약간 이제 개념 설명해드렸지만 약간 헷갈리긴 합니다만은, 현직 택시 기사로서 이런 유료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요금 체계가 지금 기본 요금에 3,000원, 할증 시간 20% 이렇게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승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요금 인상의 어떤 수수료를 더 받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승객한테는 요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예. 기사 입장에서는 이게 다변화가 되는 건 뭐 좋을 수는 있겠지만 택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예. 개별주 택시 기사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되지 한다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문제인데 기사한테 수수료를 띄느냐 안 띄느냐 이 문제는 아직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그렇죠. 예, 앞으로 이게 계속 카카오에서 시장 확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예. 보면은요. 이미 럭시를 또 인수를 했고, 여기에서 또 배차지도 않은 거는 럭시로 넘어가가지고 또 2중, 3중 배차 가는 이런 과정 시스템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카카오에서 계속 시장 확장을 계속 통해서 넓혀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기사한테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결국은 예. 그 현장에서 뛰고 있는 예. 택시기사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고, 예. 일부에서는 이게 뭐 위법 논란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 국토교통부가 택시기사가 미터기 요금 외 추가 요금을 받는 걸 금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2015년인가요? 티맵 택시 앱이 최대 5,000원의 웃돈 기능을 넣었다가 삭제를 했는데 그 카카오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흔히 말하는 콜비가 아니라 카카오 택시 앱을 이용하면서 부가 서비스를 사용하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 돈이 택시기사에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택시 앱 운영사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부당 요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소리는 택시 기사들에게 경제적으로 당장 뭔가 혜택을 준다기보다는 카카오 앱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행 실적이라든지 평가를 반영해서 현금성인 포인트로 택시 기사들에게 돌려주겠다고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선순환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실효성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사들의 입장에서는 현금을 들어오는 것이 원하지 실제로 포인트로 해서 나후에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아까 전장에 말씀드렸던 다변에 대한 문제 이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다른 것들이 파생돼서 결국 가져간다 하면은 기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장 지배 구조를 갖다가 기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굉장히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정책들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도 택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지 못했는데 이 법을 벗어나가지고 제3의 단체에서 카카오에서 택시 기사들의 그 일하는 풍토, 환경들을 지배하는 역할을 가지 않겠나 이런 게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받을 건지 안 받을, 코를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그러네요.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봐요. 또 당장 그런 책임들을 택시 기사들에게 떠넘긴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거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다. 그걸로 인해서 서비스의 품질이 결정되니까 결국 비난은 현직 택시 기사들에게 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뭐 그 경쟁을 시키는 포인트 제도로 경쟁을 시키는 걸로 오히려 그 기사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 그렇죠. 통제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에서 제3의 그 운영사에서 이걸 기사를 통제하고 옥죄이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도 뭐 콜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뭐 주간에 1,000원, 야간에 뭐 2,000원 정도 뭐 업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만 콜비가 그건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어쨌든 뭐 이런 포인트성 이런 경쟁 체제가 만약에 붙게 되면은 실제로 이런 우선 호출 즉시 배차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우선 배차를 하고 그리고 나머지 일반 무료 고객들에게는 안 갈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이런 걱정을 시민들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우려성은 있죠. 지금도 단거리 콜들은 받지 않고 있어요. 안 받는 기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콜만 받고 단거리 콜은 받지 않고. 그렇다 보면 이제 단거리를 가시는 승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택시를 잡기가 힘들죠. 그분들은 차라리 이제 길거리에서 이렇게 택시를 잡으면 빨리 이용할 수 있는데 이제 편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집에서 이제 부른다든가 사무실에서 부른다든가 이런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는 굉장히 어렵고 먼 거리 가는 이제 그 승객들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이제 잡기가 쉬운데 예로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측에다 요구한 게 했는데 얼마 전에 그게 뭐냐면은
목적지를 갖다가 기재하지 않고 콜을 배치했으면 좋겠다. 예. 라고 해서 이제 했었는데 카카오 측에서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기사님과 택시 그 승객들의 그 연결만 시켜주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거부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근데 그런 경우의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은 그런 걸로 인해서 카카오 측에서 입장 표명하고 그 이후에 대책 나온 게 뭐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영등포구, 뭐 용산구, 종로구, 강남구, 서초구 뭐 이런 몇 개 그 구 있지 않습니까? 예.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 그 지역 있지 않습니까? 사무실도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장거리 콜을 잡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서 단거리 콜들을 몇 개를 잡아야만이, 예, 단거리 콜을 배차받을 수 있는, 콜이 아예 안 떨어지죠. 단거리 콜을 몇 개 잡지 않으면은. 예. 벌써 이 부분체가 이제 기사들한테는 좀 불편한 점들이 많이 있는 거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런 시스템이 좀 세분화돼 있었군요, 세실적으로. 그 개인적으로 다, 자기의 의지에 의해서 콜을 선택하고 말고 할 것이 아니라 아예 거기 들어오는 것 자체가 차단되는 경우도 있었군요. 그렇죠, 예. 자, 짧은 문자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로 여러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328번님, 택시기사님이다. 적당한 유료화는 정당합니다. 편리해서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8265, 허용해야 합니다. 파주 같은 위성도시는 불러도 택시가 안 옵니다. 정책을 정비해야 합니다. 유료화 찬성합니다. 나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8793번님, 콜비 없이 이용하는 게 장점이었는데 이용료 부과하면 이용 안 할 것 같습니다. 차라리 콜택시 부를 것 같습니다. 8736, 인천 개인택시 기사입니다. 통신 3사에서 데이터 이용으로 인한 수입이 어마어마할 텐데 여기에 유료화까지 하면은 이중으로 수익을 가져가는 겁니다. 6467, 카카오택시 아주 잘 이용하고 있었는데 유료화라니 시기상조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기사님들과 고객 윈윈 수단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실망입니다. 9255, 봉이 김선달이 물을 팔듯이 택시 사업자와 승객 사이에서 고정비를 거의 들이지 않고 이윤만 나눠 가지는 형태의 서비스로 자리 잡을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이용료를 부과할 거면은 기사들의 서비스 정신을 높이자는 식으로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카카오에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 나눴던 이야기에 기반한 그런 의견들도 많은 것 같고요. 의견이 좀 갈리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이게 당장 제도화 된다면 지금 나온 정책들 중에서 좀 수정해서 보완해서 나올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까지 깊이 생각은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제 문제는 서울시에서 택시 정책에 대한 부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 택시 정책을 주관적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지금 노사민정청에서 이 택시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는데 구체적인 택시 기사들의 어떤 요금 인상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계속 논의되고 있고 서울시 주관대로 가져가고 있다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사들한테 도움이 되는 민생구에 대한 도움이 되는 이런 정책들은 전혀 내놓지 않고 계속 제약하고 처벌하고 이런 정책들만 계속 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택시 기사들을 갖다가 좌지우지 이렇게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만 내놓고 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서울시에서 다 주관해서 가져가야 되는데 왜 민간 기업에서 이걸 갖다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좀 불만한 사항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서도 나준수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셨잖아요. 역시 제도가 실행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제도가 도입되기를 바란다는 말씀 끝으로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십시오. 지금까지 택시 운수업에 종사하고 있는 나준수 씨를 연결해봤습니다. 자, 지금 들어온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의 경찰 소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내일 모레군요. 17일 오전에 서울경찰청으로 소환할 것이라고 경찰이 조금 전에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추행 그리고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연극 연출가 이윤택 씨가 17일 그러니까 내일 모레 오전에 서울경찰청으로 소환된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 마무리하면서 맨디 무어가 부르는 탑 오브 더 월드 듣고요.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십니다.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는 맛있는 여행 코너 그리고 투데이 안전 톡톡 차례로 이어가는데요. 먼저 여행지 추천부터 해드리겠습니다. 맛있게 여행하고 즐겁게 먹어요. 이현주 웰빙 전문기자와 함께 떠나는 맛있는 여행. 네, 맛있는 여행 시간입니다. 식도락과 미식가 웰빙 전문기자 잘 먹는 기자 이현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봄비가 좀 요란하게 내렸어요. 진짜 봄을 재촉하는 비네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출근길에는 불편하더라도 봄에는 또 봄비가 내려줘야 또 농촌에서도 괜찮고. 그리고 오늘 봄비는 좀 반갑더라고요. 그런가요? 약간 미세먼지를 말끔히 쓸어갈 것 같아서. 맞아요. 좀 공기가 상쾌해진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요? 오늘은요. 예로부터 사곤자라고 불리는 식물들이 있었죠. 네. 매화, 난초, 국화대나무. 이 중에서도 우리 조상들은 그 매화를 으뜸으로 쳤다고 해요. 가장 먼저 나오기도 하는데 그 추위와 눈보라 속에서도 꿋꿋하게 꽃을 피워내는 모습에 눈길과 마음을 빼앗겼는데 그래서 요맘때면 우리의 선조들은 탐매 여행을 떠났었대요. 탐매? 매화를 탐하는 여행을 떠났다고 해요. 예. 오늘은 그 탐매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할까 합니다. 지금 바로 순천에 가시면 우리나라 그 매화 그 가운데서도 홍매화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빨리 피는 마을이 있어요. 예. 순천시 매곡동에 위치한 탐매 마을인데요. 제가 지난 일요일에 다녀왔거든요. 예. 정말 머리 위로 붉게 피어난 매화를 보고 그리고 향긋하게 피어나는 매화 향기에 취했다 돌아왔는데 이번 주말에 많은 분들이 이곳으로 떠나오셨으면 해서 탐매 마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탐하다 뭐 이런 말을 쓰면은 뭐 긍정적인 말에도 많이 쓰이지만 그런 건 하는데 탐매라고 하니까 굉장히 운치 있지 예쁘고 않나요? 예, 네. 운치도 있고 그런데 이름도 예쁘고 원래 이 지역이 매화로 유명했나요? 그 이제 제가 역사적으로 찾아봤더니 마을 입구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고요. 예. 1500년대 조선 중기의 학자 배숙이라는 분이 이 지금의 당시는 매곡동이 아닌데 이 지금 매곡동 자리에다 초당을 짓고 뜰에다가 매화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매화를 표현하기를 대나무의 어짐과 국화 은은함 사이에 처해 있으며 중용의 뜻을 품고 있기에 사랑한다라고 매화를 칭송을 했고 그 본인이 지은 초당에 매화가 피어나자 이 초당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매곡당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거에서 유래해서 지금 이 동네가 매곡동이 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홍매화가 제일 피는 나무가 한 그루가 있어요. 큰 나무가 이 마을 관내에 있는 순천대학교 김관수 교수님의 펴 있는 매화인데 그게 과거부터 제일 먼저 피었대요.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서 2006년부터 이 마을 주민들이 계속 이곳에다가 이제 그 홍매화 나무를 식재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가시면 거리 곳곳에 홍매화들이 이제 막 이렇게 도초에 펼쳐져 있어서 제가 갔을 때는 한 반 정도 피어 있었거든요. 이번 주말에 가시면 붉게 만개한 홍매화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철에 꽃 구경 간다고 하면은 뭐 알록달록한 것도 있지만 주로 좀 하얀색 그렇죠. 벚꽃이나 뭐 살구꽃, 이팝나무, 아카시아 이런 것들이었는데 하얗고 노랗고 연분홍인데 근데 여기에 탐매 마을은 굉장히 붉은 꽃들이 쫙 즐비한데도 굉장히 예쁘네요. 그래서 제가 딱 보면서 봄이 이렇게 강렬한 색이었던가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가시면 이곳 같은 경우에는 비단 이렇게 이제 탐매 마을만 매화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꽃길을 따라서 약간 역사 유적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대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결핵 치료를 위해 세웠던 기독 진료소 건물을 활용한 역사박물관도 있고 교육을 위해 세웠던 근대 건축물들도 있어서 꽃길 따라 찬찬히 걸어보시면 근대 문화유적도 보시고 꽃도 보시고 꽃향기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 축제는 시작했잖아요. 축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하루 짧게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시면 축제가 없더라도 꽃 보러 가시는 거니까 꽃 보시기가 되게 좋고 제가 봄에 이제 꽃여행지 추천드리기가 되게 죄송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유명한 곳들은 일단 가기 전에 교통난에 너무 지치세요. 주차도 힘들고 저는 대중교통 이용해서 갔는데 KTX 타시고 순천역에 가시면 순천역에서 택시 타시면 3,500원 정도 나와요. 한 6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다녀오실 수 있는 거리니까 대중교통으로 그냥 주차난 없이 다녀오실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 들으면서 계속 그 사진 찾아보고 있는데
취하네요, 취해요. 그리고 그 향이 정말 작은 나무들이 막 큰 곳은 많지 않은데 그 아래만 가도 피어오르는 향기가 굉장히 그윽해요. 아, 그래요? 네. 매화축제, 매화꽃이 가득한 곳의 그 향기는 어떨지도 궁금한데 네. 그 주변에 또 다른 볼거리도 있나요? 제가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제가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돌아오는 길에 들렸던 곳인데 순천역에서 한 600m 거리에 청춘 그 창고라는 곳이 있어요. 과거에 순천이 굉장히 이제 곡창지대여서 지금도 그렇지만 쌀을 보관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근데 미국 창고였던 어마어마한 이 공간을 그냥 두기 아쉬워서 이것을 약간 새롭게 문화공간으로 개발을 해서 청춘 창고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가시면 문화공간도 있고 약간 간단하게 음료와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다양한 체험 공간이 있어서 혹시 순천역에 오셨는데 차 시간이 남았다거나 그럴 때 한번 가시면 공연도 보시면서 그냥 편안하게 다리도 가시면서 문화공연도 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 공간이 지니고 있는 역사적 의미도 좋더라고요. 같이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찾아봤는데 굉장히 느낌이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저 주말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입구에 그냥 넓은 계단처럼 벤치가 있는데 그 곳을 배경으로 공연도 하고요. 그래서 무언가를 드시면서 공연을 보기도 좋고 또 2층에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해요. 이색적이었던 거는 나한테 맞는 차를 찾아주는 티 카운슬링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들도 찬찬히 둘러보시기도 좋더라고요. 겉은 좀 예전 모습인데 안은 좀 현대화됐고요. 자, 오늘 추천 메뉴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아까 탐매마을 바로 길 건너편에 춘천의 대표장인 웃장이 있어요. 웃장은 뭐냐면 우에 있는 시장이라 해서 웃장인데 웃장이 가장 유명한 이유는 그 국밥골목이에요. 이 국밥골목에 가면 가장 이색적인 게 뭐냐면 일단 2인 이상 가서 국밥 2그릇을 주문하면 접시 한가득 수육하고 순대와 새까맣게 데친 부추로 올려 나온 그 고기 한 접시가 서비스로 나와요. 정말 좋다. 그리고 더 좋은 건 국물 자체에 콩나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시원한데 그 들어가는 고기 자체는 그 내장은 쓰지 않고 돼지머리를 삶아서 발라낸 살만 들어가서 굉장히 담백하고 깔끔해요. 그래서 장날이 아니어도 이 국밥골목에 가면 24계절, 사계절 내내 약간 잔치집 분위기인데 저는 여기서 국밥을 먹고 꽃길을 걸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밥을 먹고 가시든 걸으시고 오시든 든든한 한 끼를 딱 즐기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순천 웃장시장 국밥 2명 이상 2인분 이상 가면 혼자 가면 안 되겠네요. 혼자 가면 저도 혼자는 안 가봐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주 여행전문 기자였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코너 투데이 안전톡톡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불러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봄 날씨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산으로 들로 나들이도 가시고 봄나물도 캐러 가시는데 지난 일요일이었죠. 11일 부산에서 산에서 칡을 캐다가 바위에 깔린 사고가 있었어요. 네, 이게 오후 3시쯤에 금정산 석불사 부근에서 칡을 캐다가 60대 남성이 바위에 깔렸는데요. 예. 이때 바위의 무게가 약 180kg 정도였다고 합니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서 홀로 바위에 깔린 채 고립돼 있다가 사고가 발생하고 24시간, 이제 하루 만이죠. 지나가던 등산객의 신고로 구조됐는데요. 구조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호흡곤란은 호소한 상태라고 합니다. 14년도에도 3월달쯤에 서울 북한산 인수봉 암벽 낙석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다치기도 했고요. 예. 이때 당시에는 500kg에 달하는 바위가 갑자기 여러 파편으로 굴러떨어져 발생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유, 아찔하네요. 이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물체는 아무리 좀 그다지 무겁지 않은 거라 하더라도 그 충격으로 가해지는 것이 몸에서 크게 받아들이게 되는데 500kg이면은 끔찍하군요. 이게 낙석이라고 하잖아요. 낙석 사고가 글쎄요, 지진이 아니면 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해빙기인 2월부터 4월까지 발생한 붕괴와 낙석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총 72건이고 그중에 4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요. 예. 10년 동안 72건이면 발생 건수는 적지만 해빙기에 몰려서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났을 경우에 목숨을 잃을 정도의 큰 위험이 있다는 점에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합니다. 예. 그래도 그 큰 바위가 쉽게 움직일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낙석 사고가 유독 해빙기에 많이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요즘 보면은 낮과 밤 좀 기온차가 커요. 예. 땅속에 스며든 물이 녹았다, 얼었다를 이렇게 반복하면서 지반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런 탓에 좀 경사가 급한 절개지나 공사 현장, 등산로 등의 갈라짐과 무너짐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한 거죠. 이제 대부분의 사고는 절개지가 반 이상을 넘고 이어서는 축대나 옹벽, 이제 건설 공사장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아하, 그 절개지라고 하면은 산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 산을 깎아놓은 곳을 말하는데 요즘에 주말에 나들이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절개지 지날 때 도로 표지판에 보면은 낙석주의로 빨간색에다가 노란색 안쪽에다가 빨간색 테두리로 된 세모 모양 그런 표지판이 있는데 이런 거 봤을 때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되겠어요. 네, 이제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 국토의 반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 낙석사고 위험 지역이 많은 편입니다. 이게 낙석 방지 울타리가 있다고는 하지만 낙석사고를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의 표지판이 있으면 더욱 긴장을 하면서 좀 운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낙석이라든지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미리 그런 위험이 높은 지역을 알아야 피할 텐데 사실 초행길이라든지 일반인들은 알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각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해빙기가 되면 도심 곳곳에 도사린 이제 붕괴와 낙석 위험을 막기 위해서 바쁘게 뛰고 있습니다. 예. 해빙기 취약시설 점검반을 꾸려서 직접 다니면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하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스스로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내가 생활하는 곳 주변에 축대나 옹벽 등이 부풀어 오르거나 균열이 생겼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시설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했을 때는 가까운 은명동사무소나 안전신문고, 119 등에 즉시 신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소에 사소하게 지나쳤던 작은 것들도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요즘 같은 봄철 해빙기에 산에 갔을 때는 어떤 걸 조심하면 좋을까요? 네, 이제 산으로 오를 때는 바위 절벽이나 능선, 계곡은 피하시고 정규 탐방로를 이용하세요. 또 겉이 맨 땅으로 보인다고 방심은 금물입니다. 예. 속은 얼어있는 경우가 있어서요. 미끄러지는 사고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얼마 전 이제 대구에서 눈 내린 기사 보셨을 텐데요. 네. 해빙기 날씨는 이렇게 좀 매우 불규칙해요.
산 밑에서는 또 비가 내리더라도 산 위에 가면 눈보라가 날릴 정도죠. 반드시 뭐 방풍, 방수 의류 챙기시고 여벌옷이나 모자를 챙겨주시고요. 또 헤드랜턴 챙기면 좋은데요. 일행 중에 또 누가 다치거나 뭐 병목 구간에서 시간을 지체해서 주변이 어두워질 경우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해지기 전 하산이 제일 중요하고요. 우리 모두 이제 좀 해빙기 안전하게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해빙기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지 오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3월 15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여명이 부르는 Try to Remember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뵙죠.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